제롬 파월은 자기가 일시적이다라고 했던 게 뭐다라는 거를 설명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다른 걸 인식시키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제롬 파월은 정확하게는 뭐라고 말했냐면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말했어요. 요인을 빼고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모두 해석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투자를 위해서는 그 맨 첫 번째 주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주제 관련해서는 자세히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2022년 투자를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4가지라고 했는데 사실 알아야 할 건 많죠. 그런데 이제 4가지 정도를 추리었고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주제 4가지 정도 다뤘습니다. 금리. 2022년은 금리 인상 관련된 어떤 그 얘기가 1년 내내 지배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2020년 어느 때보다 금리가 시장 투자와 투자 결과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금리를 첫 번째 주제로 잡았고 이 얘기가 가장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세 번째는 사실은 세 번째, 네 번째 주제는 앞으로 좀 자세히 풀어갈 겁니다. 세 번째는 금리와 인플레이션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전과는 달라진 부분들, 포트폴리오에서 변경을 해야 될 거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다르게 봐야 될 부분들을 설명했고요. 네 번째는 요즘 정말 말도 못하게 하락합니다. 그래서 성장주 관련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완전히 시장이 바뀐 건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 저희들에게 성장주 투자는 영원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엔 좀 더 자세히 상세하게 성장주 투자 부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금리 주제는 이 조지 산타야라는 사람의 유명한 그 말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뭐 다 아실 수도 있고요,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 과거를 리멤버 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과거를 알지 못하고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 과거 관련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저는 이제 좀 생뚱맞은 의미로 이 뭐라 그럴까요? 명언을 넣어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투자 시장은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금리는 과거 역사를 잘 이해하고 반복하지 않거나 또는 반복해야 하는 부분들을 잘 받아들여야 아마 실수나 실패를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과거에 있었던 금리에 관련된 일들을 말씀을 좀 드리지만 부족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아마 2022년도에는 과거에 어땠다는 얘기를 더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제를 시작하기 전에, 4개 주제 시작하기 전에 한 2-3가지만 빠르게 여러분에게 꼭 주지시키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 동안 잊지 마셨으면 좋겠는데요. 2022년은 변동성이 높을 거라고 지난달에 설명드렸고요. 아마도 힘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꼭 잊지 마세요. 연준의 금리 인상은 주가를 하락시킨 요인이 아닙니다. 이 자료는 뭐 몇십 년 정도 될까요? 58년부터니까 60년 정도? 60년, 70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연준이 처음으로 이제 연준의 금리를, 기준금리를 올리고 나서 주식시장의 수익률은 어땠는가? 평균적으로 맨 끝에 보면 에버리지 되어 있는데 복잡하지만 평균적으로 11%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외 없이 다 올랐고요. 평균적으로 11% 올랐어요. 기억하세요. 연준의 금리 인상은 절대로 주가 하락의 요인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년도에는 계속 하락할 것 같은 일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연준의 금리 인상은 주가 하락의 요인이 아니다.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계속 말씀드렸는데 작년도에 미국에서 연준, 그 다음에 그 정부가, 특별히 연준이 왜 그렇게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돈을 많이 찍었는지, 그리고 재정 정책을 신흥국가 82배까지 쏟아부었다고 했죠. 그래서
재정정책의 그 규모가 신흥국의 82배라 그랬는데 거짓말 아니었다는 게 이 자료에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거 그 Z1이라는 자료를 제가 이제 찾아봤고 그 안에서 발췌한 자료인데 기사화 됐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 1년 동안에 미국 개인들의 자산이 36조 달러 계산하기 어려워가지고 써놨어요. 4경 3,301조가 올랐습니다. 개인들의 자산이 요 Z1 보고서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중에 보시기 좋게 제가 하나를 발췌한 겁니다. 보시면 2011년에서 2012년까지 늘어난 자산은 보시면 66에서 71 정도 올랐어요. 그 다음에 2013년에는 80 됐죠? 2014년에 86, 2015년에 89, 요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36조 달러가 지난 해에는 올랐다는 거예요. 항상 거기서 거기고 얼마 그렇게 많이 안 바뀌는 걸 금방 아실 수 있는데 작년도에 1년 동안 36조 달러가 올랐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양의 개인 자산이 늘었던 거죠.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 작년도에 돈을 많이 풀고 재정정책을 쏟아부은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보다 앞서야 되고 자산 규모로가 그 소비 규모로 전 세계 1등을 확실히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미국 증시의 유동성만 갖고 계산해 본 겁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유동성만 갖고 돈 연준이 푼 연준 자산만 갖고 계산하면 다우 5만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S&P 기준으로 봤을 때 유동성만 갖고 계산하면 5,324포인트. 예, 그러니까 지금 얼마인지 아시죠? 지금 한 4,600 정도 가나요? 예, 그 정도에서 5,300이니까 지금부터 여기는 뭐 16% 뭐 이렇게 돼 있지만 15% 정도 돼 있지만 상당히 많이 여력이 남아 있죠. 유동성만 갖고 계산했을 때 그렇습니다. 앞부분에 제가 자산 늘어난 거 말씀을 드린 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자, 지나간 50년 동안 미국 증시 MDD라는 게 뭐냐면 MDD는 맥스 드로다운이라고 그래서 변동성이에요. 변동성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높았던 적 11번. 이게 전부 다 대재앙처럼 빠졌던 때죠. 가장 가까운 거 11번은 당연히 코로나 때 40% 정도 빠졌는데 금융위기였던 8번은 65% 정도, 50% 정도, 여기 60% 안 되게 나왔네요. 예, 한국은 65% 빠졌습니다. 이 정도 하락한 것들 11번을 통계를 낸 거죠. 통계를 냈더니 그 11번 중에서 코로나는 가장 빠르게 회복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는 거 한 건 아니고 오른쪽에 상승을 보면 표를 보면 1년 차에는 그 수익률이 높은데 반해서 2년 차는 높지 않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 1년 차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당해년도를 말하는 거고 2년 차 올해 2021년이죠. 3년 차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나간 그 11번의 위기, 리세션에서 리세션 당해년도에 올라간 게 제일 높았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 해에 조금 낮았고 한 해를 띄고 그 다음번에 오히려 높았어요. 2022년도가 거기에 해당되죠. 3년 차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어요. 다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상반기는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 11번의 위기 때마다 뜬금없이 당하기도 했지만 사실 동일한 사인이 나타났 대부분의 이런 커다란 하락 앞에는 사인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자세히 오늘 드리지 않지만 아마도 여러분은 내년도에 수없이 많이 버블 뭐 이런 얘기들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버블은 아무 때나 붕괴되지 않습니다. 버블이 쌓여 있어도 붕괴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버블이 붕괴되는 그 국면에 들어갔을 때 사인이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에요. 이 11번 중에 8번 장단기 금리차, 아니 9번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습니다. 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냐면 내년도에 그 얘기가 많이 나올 거죠.
보시면 장단기 금리 차는 뭐냐면 단기 금리는 2년 같은 금리예요.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단기 금리가 올라가죠. 그러면 지금 같으면 사실은 장기 금리가 더 올라서, 왜냐하면 인플레이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올라야 되는데 장기 금리가 오르지 않고 떨어지면 단기는 오르고 장기는 내려가니까 금리 차가 줄어들다가 그게 역전까지 가는 거죠. 그럼 장기는 왜 떨어지냐면 경기가 안 좋아질 걸로 보일 때 장기가 떨어지게 되죠. 지금도 사실 장단기 금리차 역전까지 얘기할 사항은 전혀 아니지만 점점 플래티닝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점점 장기가 내려오고 단기는 금리 인상을 반영해서 올라가고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뜬금없이 급락해서 버블이 붕괴되고 이런 얘기를 두려워할 필요는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단기 금리차가 계속해서 좁혀지는 걸 주위에서 보고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 늘 보는 사람들은 그 사인을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그냥 갑자기 폭락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시작하죠. 꼭 알아야 할 금리 얘기 두 가지. 금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히 좀 잘못 알고 계신 거,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2022년은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아마 말해준다고 볼 수 있죠. 왼쪽 위에 걸 보면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계속해서 낮아지는 실업률, 강력한 고용시장이죠. 실업률은 4%대까지 떨어졌고 인플레이션은 4개월째 6%, 마지막 인플레이션 6.8이었고 이번 주 내에 인플레이션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아마 굉장히 코어 PC 관련돼서 PC가 나오게 되겠죠. 아마 시장에 주목을 받을 것 같고, 이렇게 되니까 오른쪽 있는 것처럼 기준금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올릴 거다라는 거고, 12월 FOMC 끝나고 나서도 그것 때문에 매일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날 발표한 날은 엄청 환호하면서 오르더니 그 다음날 폭락하고, 그 다음날 다시 올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는데, 어쨌든 3일을 지난 거죠. 지난 금요일 날 S&P하고 다우 빠지고 나스닥이 덜 빠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날 그 금요일 날에는 그 쿼더러플 만기였죠. 그러니까 아마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었을 거고, 아직도 시장은 이 FOMC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결론을 못 내린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고요.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12월 FOMC 점도표상으로는 내년도 금리 몇 번 올리게 돼 있죠? 중간금리가 0.9기 때문에 0.25씩 생각하면 3번 올립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시장 전망 같아요. 거의 같죠.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준 총재,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연준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늦었다. 지금이라도 열심히 쫓아가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2024년에 비로소 2.5%에 도달할 것 같다. 2.5%면 앞으로 2022년에 3번이지만은 23년에 4번, 24년에 4번 뭐 요 정도씩 올려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회의할 때마다 올려라 이런 얘기죠.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같은 그 공통점은 뭐냐면 긴축을 급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시장은 두렵죠. 엄청나게 걱정됩니다. 그런가 하면 왼쪽에 있는 그 FOMC 결과에 나와 있는 물가 전망하고 GDP 성장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보시면 GDP 성장률은 마지막 녹색이 12월 달이에요. 2021년을 5.5, 그 다음에 22년을 올렸습니다. 4%로. 그런가 하면 인플레이션 전망은 둘 다 올렸죠. 21년을 5.3으로 PC이지만은 2022년을 2.6으로. 하지만 올리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2022년에는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될 걸로 본 것도 사실입니다. 자, 요게 이제 그래서 2022년의 시장은 금리 관련해서는 빠르게 생각보다 시장이 예상했던 경로보다 훨씬 더 강한 긴축이 일어날 걸로 보는 그 두려움 때문에
사실상은 왜 그렇게 보느냐는 앞으로 있는 것처럼 실업률과 CPI가 다 연준의 금리 인상 수준을 맞췄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급해질 거 아니냐라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최근에 며칠 장은 뭐 말로 안 되게 빠지면 그냥 엄청나게 빠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10몇 프로씩 빠지는데 실적도 좋고 그동안 인정도 받았던 기업들도 기술주란 이유로 10몇 프로씩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영되고 있고요. 왜 이렇게 연준의 긴축이 중요하냐? 왜냐하면 연준의 금리 인상은 엄청난 변동성을 언제나 몰고 왔고 지난달에 말씀드렸죠. 그런가 하면은 최대 하락을 이뤘던 것도 테이퍼링 이후에 금리 인상 때마다였다. 그래서 MDD는 엄청나게 상승하고 하락으로 보여주는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갖고 있다. 지난달에 보여드린 자료입니다. 무슨 위기들, 여러 가지 위기들 사이에 연준의 테이퍼링 실행, 발표, 금리 인상 외에도 사이에 끼어들어가 있을 정도로 연준의 통화정책은 시장 하락의 요인이 되어 왔었죠. 그 변동성의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22년도에 가장 피크로 반영되겠죠. 자, 연준의 통화정책 관련해서 왜 이렇게 시끄럽냐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과 고용지표가 좋아지는, 인플레이션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더 시장을 어렵게 만들었던 건 제롬 파월이 변심했다 이런 겁니다. 갑자기 2015년 12월 FMC에서 일시적이란 말을 빼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상당히 시장을 더 어렵게 만들었죠.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급하게 그 변하는 이유가 상당히 당황한 거 아니냐, 그리고 커다란 실수를 인정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더 걱정스러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말할 때까지는 그나마 좀 양면적이었죠. 일시적이 아닌데 일시적으로 볼까 봐 걱정은 했지만 일시적이라고 말해줬기 때문에 좀 괜찮았는데 이게 이제 일시적이 아니다라고 말한 걸로 시장이 받아들일 땐 더 두려워졌던 거죠. 자, 이제부터 제가 설명드린 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롬 파월이 과연 자기의 중대한 실수를 인정하고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인플레이션을 보겠다라고 말한 걸까요?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롬 파월은 그렇게 쉽게 변한 사람이 아닙니다. 연준은 그리고 그렇게 쉽게 의견을 내놓는 데가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제롬 파월이 생각이 자기 실수를 인정하거나 생각이 바뀌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운임지수가 하락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급망 관련된 병목 현상이 상당히 해결되고 있다라는 이런 뉴스는 FOMC 이전에 이미 나오고 있었어요. 특별히 중국에서도 몇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들이 상당 부분 완화되는 그런 뉴스는 우리 일반 개인들도 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준이 이런 뉴스를 못 들은 사람처럼 내가 일시적이라는 말은 실수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 자체가 좀 모순이죠. 만약에 제가 만약에 실수를 했어도, 제가 실수라고 생각을 했어도 공급망 병목 관련해서 이렇게 물가가 완화되는 상태가 발표되면 좀 버텨볼 것 같아요. 한 몇 달 더 기다려보면 내 말이 맞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만한 지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지표들이 보이는데, 거기서 괜시리 갑자기 그 자수하는 사람처럼 내가 잘못 봤다 이렇게 말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롬 파월이 내가 실수한 겁니다 라고 말한 거는 아니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럼 왜 일시적이란 말을 뺐을까요? 괜히 긁어부스럼을 왜 만들려고 했을까요?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는 거가 아니라면 왜 긁어부스럼을 만들려고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부분은 1970년, 그러니까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까지 있었던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시대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아서 번즈라는 연준 의장이 있던 때입니다. 아서 번즈는 어떤 사람이냐면
욕먹는 사람입니다. 네, 왜 욕먹냐면 이 사람이 그 당시 닉슨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말아먹었어요. 그리고 미국에 상처를 남겼죠. 젊은이들이 많이 죽고 뭐 엄청난 돈을 들였는데도 그 조그만 베트남에게 어쩔 줄 모르게 당했잖아요. 근데 이때 닉슨이 아서번즈에게 재작년도에 트럼프가 제롬 파월한테 했던 것처럼 압력을 자꾸 가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닉슨이 압력을 가한 거에 아서번즈는 아주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선언하고 나서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자. 그래서 금리를 내리기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왼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성장률은 둔화하는데 물가는 엄청나게 치솟기 시작했고 60년대 후반까지 거기다 70년대 들어가서 석유 파동까지 맞게 되니까 완전히 그 물가는 엄청나게 뛰고 경기는 안 좋아진 왜 베트남 전쟁에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전쟁 실패의 그런 걸 떠안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실질 GDP는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물가는 또 반대로 엄청나게 올라가는 이거 뭡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스태그네이션하고 인플레이션의 합친 말.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난 거죠. 네. 그럴 때 보면 지금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전형적인 장단기 스프레드가 엄청나게 가까워지고 역전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보시면 왜 그러냐면 단기 금리는 관련해서는 그 움직이는 부분하고 장기 금리로 움직이는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장단기 스프레드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이 부분들이 거꾸로 벌어져서 역전까지 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경기가 나빠지는데도 물가는 그럼 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느냐면 이것 때문에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때문이죠. 왼쪽에 보시면 70년대 인플레 상승 국면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단식으로 계속 상승합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단식으로 상승한 이유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관리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인플레이션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점점점 밝혀지고 더 드러나면서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조절할 아무런 그런 어떤 장치나 대상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거다라는 말 그대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점점점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파괴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실제로 인플레이션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절하는 게 사실상 가장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심어주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른쪽에 보시면 최근 들어서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중장기 영역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다소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롬 파월은 시장에 일시적이라는 말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기대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실상 사람들은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누가 설명해 주는 대로 공급망 병목 현상에 의해서 일시적이라고 말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만 만약의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된다. 인플레이션이 높아만 가고 그거를 어떻게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그게 계속해서 더 영향을 줘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죠. 70년대에 있었던 그런 그 경기 하락 국면과 지금은 다르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은
두려워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 모두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기대 인플레이션은 움직일 수 있었던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제가 이렇게 드렸지만 그게 무슨 말이지? 혹은 뭐 별로 그렇게 와닿는 게 전혀 없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다소 이제 이해하시면 조금 다소 설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롬 파월은 자기가 일시적이다라고 했던 게 뭐다라는 거를 설명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다른 걸 인식시키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제롬 파월은 정확하게는 뭐라고 말했냐면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말했어요. 요인을 빼고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모두 해석했어요. 그래서 기자들도 항상 어떻게 물어봤냐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거가 여전히 같은 의견이십니까? 만날 때마다 물어봤어요. 근데 사실은 그 원문에 가서 보면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했어요. 이번에 일시적을 뺀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일시적이지 않다라고 말한 게 전혀 아닙니다. 다만 일시적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란 말을 시장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썼는데, 그 다른 방법이 뭐냐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거. 그게 일시적이라고 거꾸로 생각하게 하는 방법인 거예요. 아까 다시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관리할 수 없으면 일시적일까요? 일시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요. 만약에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관리할 수 있으면 일시적일까요? 일시적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롬 파월은 그냥 얘가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하는 걸 이해시키기보다는 그냥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 될 수 있다, 일시적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다른 방법,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하는 것. 그 방법을 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지금부터 다시 또 추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제가 지난번 방송 때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제롬 파월은 계속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말해왔는데 이 지금 보이시는 연준 이사들은 각각 나와가지고 딴소리를 자꾸 하죠. 그래서 그 윌러 연준 이사는 테이퍼링 속도 높여야 된다. 심지어는 부의장인 클라리다까지 나와서 긴축 속도 높여야 한다. 그래서 채권 시장을 놀래게 했었고, 밑에 보시면 같은 날 메파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2차례 금리 인상 예상한다. 그 밑에 패트릭 하커는 인플레이션 완화하지 않으면 연준이 23년 이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테이퍼링 완료되기 전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했고, 아주 그냥 거기에 종지부를 활용 점정을 찍은 사람이 위에 있는 윌리엄 더들리예요. 이 더들리는 뉴욕 연은총 전 XX 이전에 연은총재였어요. 이 사람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사실은 오랫동안 연준에서 이 사람의 의견이 참 제가 몇 번 말씀드린다고 하고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말씀 드렸냐면 미국 시장이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미국 시장이 우리 새벽에 돌아가기 때문에 그 시장을 다 보고 말하는 사람과 안 보고 기사를 쓰는 사람이 틀리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는 그 시장을 다 보고 말하는 사람의 얘기를 항상 열심히 본다 그랬죠. 그러냐고 요즘 되게 좋은 방송이 나오잖아요. 요즘 그 김현석인가요? 그 사람이 하는 그 아침에 하는 월스트리트? 예. 그걸 들어보면 하루 종일 미국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제대로 다 캐치해서 말해주거든요. 그 사람, 왜 제가 김현석 특파원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더들리 의견은 인정한다. 이렇게 말한, 그럴 정도로, 연준에서 천재로 불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이 사람 때문에 주식시장이 빠져버리기까지 했어요, 그날. 뭐라고 말했냐면 거의 최종 레이스를 3%에서 4%까지 올릴 거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 지금 이미 늦었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이런 얘기가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롬 파월하고 싸웠기 때문에 제롬 파월하고 반대로 말을 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사실은 저도 굉장히 얼마 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더 강하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강한 개입과 그 다음에 테이퍼링 단축하고 금리 올리고 이렇게 연준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를 여기저기서 말해주면서 사람들은 이제 연준이 어떤 정책을 쓰는구나, 관리 도구를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7월 달 제 기억엔 7월 달에 제롬 파월이 뭐라고 말했냐면 공급단에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공급망 문제에 의해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통화정책은 아무런 대응을 할 방법이 없다라고 그냥 그렇게 말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솔직한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얘기를 계속 제롬 파월이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번에도 나와서 공급망 관련해서 생긴 인플레이션이니까 연준은 통화정책으로 할 게 없어서 우리는 더 이상 뭔가 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다면 아마도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약에 그런 의견이 연준에 똑같이 지금 이 윌리엄 더들리라든지 윌러라든지 아니면 제임스 블러드 같은 이런 총재들, 이런 사람들도 연준 안에 있기 때문에 공급단에서 생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통화정책은 통화정책으로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마치 연준이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것처럼 나와서 말을 함으로 해서 사실 시장은 굉장히 안도하고, 제가 가운데 이제 써놓은 것처럼 기대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게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는 안정적인 통제 장치를 가졌다는 거고, 그 다음에 테이퍼링을 더 높게 하고 그 다음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미리 계속 말함으로 해서 실제로 발표됐을 때, 이번에도 FOMC 끝나고 나서 그날 당일날 장이 막 올라버렸죠. 그 전에 이미 시장이 다 하락들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지난번 방송 때 금리 인상 3번을 이미 반영한 그런 하락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연준 금리 선물에 3번 반영됐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면역 효과를 보이는 면들을 이사들은 가져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도 분명히 알고 있는 건 공급단에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은 통화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는 이 인플레이션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을 경우에는 70년대 똑같은 사례대로 점점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해서 퍼지면서 그게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줘서, 그게 기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관리를 못하니까 계속 커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 생각을 불러오기 때문에 결국 기대 인플레이션이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걸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은 지금처럼 연준이 관리할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을 갖게 하는 거. 제롬 파월은 어찌 보면 되게 순수하게 말했다가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제롬 파월은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많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게 먹혔는지 시장에서는 이제 연준이 아주 빠르게 대응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안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금리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사들이 말하는 거에 많이 휩쓸리고 그거의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공포감을 갖고 시장은 굉장히 그거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것도 사실 쉽지 않은 얘기인데, 두 번째, 점도표의 진실. 무슨 얘기냐면 점도표는 한 번도 맞았던 적이 없어요.
점도표대로 금리 인상을 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점도표가 나오면 그냥 아멘 이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면 2016년도에 제가 증거를 써놓은 거예요. 2015년 12월 점도표상으로는 2016년 4차례 금리 인상이 반영돼 있었습니다. 거의 전원 동의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상은 2016년도는 12월에 딱 한 번 금리 인상했습니다. 왜요? 2015년 12월에 올렸더니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2015년 12월에 FOMC에서는 점도표상 저렇게 떡하니 4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발표한 점도표를 보면서 내년도 3번의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모든 기사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지켜봤던 수많은 FOMC는 한 번도 그대로 된 적이 없다. 왜? 이거 점도표는 어떤 거예요? 이거는 실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18명인가요? 다 하는 겁니다, 이건. 그리고 상의 안 한다는 얘기 자꾸 하죠. 그냥 각자 자기가 제출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해본 적 있으시죠? 자기 거 제출하고 나오는 거.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같은 자리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 거 그냥 의견 넣는 겁니다. 남이 뭐가 됐든 난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을 리가 없죠. 의미 없는 거예요. 의미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저런 무식한 사람이 다 있나. 그게 아니고 의미 없지는 않은데 그대로 된다고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증거 보여드렸죠? 보여드린 것처럼 점도표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럼 왜 자꾸 이렇게 하느냐?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같은 경우는 아주 적절한 효과를 내죠.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관리될 거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